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탈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556호기 건설 재개를 결론으로 내놨습니다. 동시에 향후 원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문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쓸데없는 공론조사로 시간 비용만 낭비했다는 거죠. 사과. 애초 야당은 공론화를 결론 미리 내놓고 하는 요식행위라고 비판했죠. 그런데 시민들은 정부와 다른 결론을 내놨어요. 요식행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죠. 또 대통령 뜻이라며 마구 밀어붙였던 4대강 자원외교 결과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국가에 떠넘긴 사람들은 그때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대선 공약도 탈원전에 신고리 건설 백지화 아니었습니까? 역시 사과는 자신의 공약을 몇 개월 만에 뒤집은 본인이 해야 하는 거죠. 공론화라는 이 절차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자,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중단을 결론을 낼 줄 알았어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전망되는 바도 컸었습니다. 게다가 참 재밌는 것은 이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이후에 원전 건설, 추가 건설은 중단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아졌어요. 굉장한 실험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정말 새롭고 신기한 실험이었는데요. 의미 있는 또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를 잠깐 정리해 주세요. 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에 건설 재개 권고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에서는 건설 재개가 59.5%, 건설 중단이 40.5%였고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1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되 이미 공정이 진행됐으니까 그러나 추가 건설은 하지 말자.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이 발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는데 원래 박빙이었거든요. 건설 재개와 중단이. 탈원전 여론이 훨씬 높아졌어요. 참 예상 못했던 결과입니다. 모든 게. 예. 그리고 이 실험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게 그동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의원씩 하나 뽑아가지고 나 대신해서 대의해서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번에는 선출직 하나도 없이 다 스스로 공부하고 다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해서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한 거거든요. 이런 제도는 스위스를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말이 직접민주주의죠. 거기 있는 칸톤이라고 그러죠. 그 주에서 실제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글라루스인가? 야, 글라루스일 겁니다. 작은 도시인데 1년에 한 번 그것도 광장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투표해가지고 뭘 결정하는 란츠게마인드인가? 오늘 갑자기 안 척하려고 그랬더니. 스위스도 직접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흔적이. 실제 이 공론화제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사실 야당 나와서 100명씩 막 밤새 3박 4일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해도 이거 결론 안 나거든요, 절대로. 싸우기만 하지. 그런데 이제 이 400여 명이, 길을 제시했고 그게 굉장히,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뭐 건설 중단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면 또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런 보완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400명이 과연 민의를 평균적으로 제대로 반영했는가. 근데 이건 뭐 여론조사 기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완할 문제인 것이고
예. 보통 대통령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4대강 공론화 해서 결정하자 그러면 그걸 했겠어요? 예. 미쳤냐고 그러겠지. 그럼 내가 왜 대통령 했어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정부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시스템을 도입한 결정은 대담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예. 정부는 이 사안만큼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예. 그리고 뭐 보수 야당이 반대 이 결론 나고 나서 비판하는 건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원래 무조건 건설하자는 거였으니까. 근데 저는 국민의당이 이걸 비판하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그 체르노빌 몇 주년 좀 하여튼 몇 주년 그때 잘 가라 핵발전소인가 그런 국민본부가 있어요. 그때 같이 서명도 하고 신고리 건설 백지화 탈원전 본인이 직접 건설 중단돼야 된다고 했었단 말이죠.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본인이 한 말입니다. 예. 몇 개월 됐다고 이게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까? 자, 사과할 대상이 없다, 정부가. 사과는 거꾸로 해야 되죠, 저기들이. 자,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절차고, 앞으로도 이 절차를 더 보완해서 다른 어떤 갈등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지난주에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날 또 다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정치공작을 주도했다라는 혐의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신 전 실장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 추명호 국장은 왜 구속되지 않았냐? 그때부터 말들이 많았는데 신 실장이 직계다이기도 하고 신 실장은 또 구속됐어요. 네, 그렇죠. 도주 및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증거인멸의 끝판왕이 국정원이잖아요. 끝판왕이에요. 진술 조작하고 굉장히 뭐 아예 다 없애버리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들이요. 지난 댓글 공작 수사 때도 아예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JTBC가 내용을 보도했었는데요. 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이 아예 가짜 사무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져간 서류도 가짜였고요. 그러니까 세트를 만들고 세트. 예, 트루먼쇼 같은 장면이 네, 거죠. 세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짜 서류 잔뜩 박아놓고 캐비넷에도 가짜 서류 집어넣어 놓고 가짜 서류의 내용은 뭐냐? 대북 활동을 한 것처럼 만들어 놨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활동이 적절했다라는 취지. 네, 그래서 사무실을 통째로 세트로 만든 거 이거는 말이죠. 다른 곳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상상을. 거기서는 뭐 지우고 없애고 하는 거죠. 여기는 사무실을 새로 지어버린 거 아니에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잔뜩 가짜 서류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압수수색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한 모든 서류가 가짜인 거예요. 이제 정말 황당한 일인데요. 다시 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핵심 공작 관련자는 구속 수사 없이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추명호 국장도 실제 자신의 컴퓨터 뭐 하고 주변에 노트북 다 지우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또 최근에 드러난 사실인데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장이 사무실의 컴퓨터 10대가 초기화되고요. 노트북 세대는 아예 폐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국정원을 상대로 국정원의 국장, 뭐 실장 뭐 이런 급을 상대로 해서 핵심 공작을 따지는데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네, 특히 이 같은 조치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진행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묵인하에서 이런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라는 거죠. 추명호 전 국장요. 특히 추명호 국장만 계속 주목받는 이유는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돼서도 하지만 왜 보호받을까? 보호받는다면 만약에 사실은 추명호 국장이 최순실 라인이고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 직보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직보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긴 했죠. 예,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순실 관련 보도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를 보호하느냐? 왜 최순실을 보호하겠어요? 최순실을 인정하려면 우병우 전
수석에 나와야 되고 무영선 수석은 최순실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병우, 최순실, 박근혜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의 핵심 라인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드러나야 되는 거. 결국은 추명호 국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그 고리를 보호하는 거다라고 그걸 영장실심사 같은 것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기각심으로써 라고 추론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만 두 번째 영장도 기각하는 점 두고 보죠. 예. 이런 추가적인 사실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정원 간부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직업인 곳이에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게 적국을 상대로 하는 거면 그게 잘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작을 국민들을 상대로 해놓고 그게 드러날 것 같으면 다 없애버리는 그게 직업인 조직하고 거기 국장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기각한다는 건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가짜 사무실. 예, 추정국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의 타당성, 필요성, 구속영장의 필요성 같은 것이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거나 두 상위의 상급자 두 사람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요. 영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되겠네요. 직접적인.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압수수색 할 때 압수수색 메인 서버 거부한 게 남재준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자, 국정원 관련된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친박 핵심 의원들과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서로 물러나라면서 폭로전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서청원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종식돼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꺼내들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홍 대표가 자신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또 반박을 했는데요. 오히려 MB정부 때 감형시켜주고 석방시켜주고 사면해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반박한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 초에 작년 연말부터 새누리당 시절 비대위원장 임명진 목사와 서청원 의원이 유사한 공방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첫 공방을 보고 이게 약속 대련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미락설도 나왔죠, 나중에. 임명준 위원장이 뭐 국회의장으로 모신다고 했다느니 또는 뭐 친박 의원들을 친박 의원들에게 일단 탈당계를 내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다든지 뭐. 약속 대련의 한계가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임명준 위원장이 사퇴하면 진짜고 사퇴하지 않으면 약속 대련이 나오는데 사퇴 안 했어요, 아무도. 예. 이번에는 그럼 진짜 결투냐? 그때 척도가 사퇴하느냐 아니냐였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척도는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 뭔가 물증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녹취록 관련 자료가 있다라는 식의 네. 암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물증을 내놓는데 나중에 홍준표 대표에게 치명적 타격을 줘서 대표를 물러나게 할 정도다. 그럼 진짜 싸우는 거고요. 예. 내놨는데 별게 아니거나 아니면 안 내놓거나 약속 대련일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말이죠. 퍼포먼스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예, 그 앞에서 몇 마디 하는 거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뉴스가 됐던데 그저께도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속이 아주 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구심을 걷지 않은 채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또 2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물증이 아니라 그냥 다 아는 얘기 정도 나오면 약속 대련의 향기를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자, 뉴스를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못 다루겠네요. 오늘 네. 좀 일찍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일본 중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은 전체 절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또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하며 개헌 가능한 선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장사 잘하고 있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예.
그때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미사일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거기 들어가 있으라 그러고, 미사일은 뭐 600km 위에서 날아가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피신하라고 하고, 예, 장사 잘했죠. 원래 전 세계 극우는 다 이런 식으로 장사해요. 예. 근데 이제 북한 장사의 이 선거가 그 결과다라고 일본 시민들을 한심해 할 수는 있는데, 우리도 몇십 년간 그래왔어요, 몇십 년간. 예. 공포 마케팅으로.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려고 하겠네요. 아베가 원하는 바고, 저는 미국도 묵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거 기간 동안 일본이 해왔었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진작에 여러 가지 방식의 제어를 했겠죠. 예.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전혀. 미국을 그 일방적인 우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일본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봐야지. 맨날 미국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 자, 다음 뉴스는 또 뭡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대응과 관련한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폭스뉴스 프로그램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예, 아무 내용 없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몇 달째. 이건 리얼리티 프로에서 예고편 보면 항상 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잖아요. 다음에. 보면 별거 없어요. 똑같은 짓의 반복입니다. 뻥튀기 연속. 예, 말만 바뀌었지. 네, 다음 달 동북아를 이제 드디어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와 앞서서 북핵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충격을 더 이상 안 받으니까 자기가 직접 충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뉴스는요? 네, 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둘러싼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총리가 현지 시각으로 21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을 발동해서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향후 6개월 내에 선거로 새 지방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엔 중앙정부가 카탈루냐를 직접 통치하게 되는데요.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강대국 혹은 강자의 전략이에요. 이게 자치권을 박탈한다고 해버리면 이제부터 카탈루냐는 독립이 아니라 자치권 확보가 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그때 독립선언을 했었어야 돼요. 독립선언을 해놓고 독립선언을 한다고 직접 바로 독립되나요? 안 되는데 전선을 거기서 그었어야지. 이거 뭐 내가 열내고 할 얘기도 아니긴 한데 투표권도 없고. 근데 그랬어야지 최소한 자치권 확대라도 되죠. 예. 이 중앙정부가 계속 겹주고 그러니까 이제 유예한 거 아닙니까? 선언을. 유예하고 났더니 아예 박탈한다고 전선을 밑에다 확 그어버린 거죠. 여기에 이제는 뭐 다시 되돌려 달라고 시위를 해야 될 판이니까 전략적인 완전한 실패죠. 예. 당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다시 국면 전환이 100만 명, 200만 명이 나와서 계속 시위를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끝났다고 봐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저희가 BBK 다스를 다뤄온 지가. 드디어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스 누굽니까를 알고 있고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스 누굽니까? 다스 누굽니까는 저희 방송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그 답을 알 텐데. 자, 주진우 기자, 안원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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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로 이제 구분하시고요, 두 분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론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간 게 뭐냐면 이미 2007년에 이 사건은 사실은 수사가 됐습니다. 예. 검찰도 도곡동 땅도 수사를 했고 BBK도 수사를 했고 특검까지 했죠. 예. 그런데 결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 상관이 없다. 도곡동 땅은 제3자의 땅이다. 그리고 BBK 주인은 김경준 씨다. 주가 조작은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는데 몇 년 있다가 140억은 다스로 돌아갔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140억은 BBK에서 나온 돈으로 주가 조작을,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들고 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은 BBK에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이 돌려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의 재판 결과도 그러한데 이 돈이 엉뚱하게 다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얘기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걸 2달 동안 끌어올려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근데 왜 2007년에는 그런 결론이 났을까? 2007년에는 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고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을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 좀 소환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최초에 2007년도에 도곡동 땅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발표를 할 때 제3자 거라고. 제3자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때만 해도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가 둘이 그 후보로 경쟁을 할 때입니다. 그렇죠. 2007년에 아주 큰 경쟁이었죠. 당시 도곡동 땅은 김경준, 김재정 씨, 그러니까 네. 그 이명박 처남. 처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 소유로 그 장부상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다스처럼. 예. 똑같이. 등기상은 그렇죠. 예. 예. 그랬는데 그때 검찰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하고 제3자는 소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어서 안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네. 그때까지는 상당히 눈치를 본 것 같고요. 그때 다시 제3자는 이명박이었습니다. 제3자 그다음 이명박. BBK 수사를 하는데 BBK 수사 때는 이명박 씨가 이미 후보로 됐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후보로 됐는데 그때 지형상 정치 지형을 보면 그때 한나라당 후보가 거의 대선 후보가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번 대선하고 되었죠. 비슷한 거죠. 예.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했던 것처럼 그때는 한나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 후보 경선 과정에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 이 수사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신의 얘기인데 수사 과정에 너무 세게 몰아쳐서 그 되게 걱정을 하고 대책회의를 매일 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가 되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네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검찰의 태도가. 네. 예. 그래서 검찰이 그 당시에 BBK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결과 발표문을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밝혔고 의심했던 내용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BBK의 그 자금, 이면 계약으로, 우리 BBK가 지금 아까 주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다스와 BBK 관계가 예. 어떤 관계냐. 다스가 이명박 거면 김경준이 주가 조작했는데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느냐에 대한 의심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 거면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고. 거다라고 지금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면 주가 조작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확실한 고리가 하나 나오죠. 그 BBK에서 BBK 그 주식 61만 주를 예. 그 LKE. LKE에다가 매각을 하는데 예. 매각하면서 49억 9,995만 50억에서 5천원 모자라는 50억에서 수수료 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수수료 빼고 그 50억을 넘겨주는데요. 예. 그게 통장이 그때 통장이 발견됐고 그 돈 간 것이 이명박 씨로 갔다는 것이 그때 검찰에서 밝혔다는 것이 최근 그 대정부 질문을 한 그 김경엽 의원은 밝힌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BBK가 LKE를 에다가 주식을 넘겼기 때문에 그 BBK 주인이 이명박 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 청장님 또 어려워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BBK 주가 조작 당시에 그 장부 관리를 누가 했느냐. 근데 그 장부 관리는 김백준 씨, 이진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었어요. 장부 관리원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청와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장에서 이 돈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에도 상당히 개입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돈이 그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정리해봐. 제가 정리할게요. 네. 임명 계약서가 한 장 있습니다.
이 임용계약서대로면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이 임용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인감도장과 다르다고 이 계약서를 가짜라고 한 겁니다. 아니요. 근데 검찰이 예. 이 이면 계약서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리고 아는데 인감 도장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통장도 그때 아니, 진짜라고 그러니까 했어. 내 말은 뭐냐면 진짜인 줄 알았죠. 알았는데 검찰 발표가 다르다고 발표를 하면서 털어준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셋이 각자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같은 맞네요. 얘기예요. 같은 얘기. 제가 하는 얘기가 아주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임용계약서 한 장이 있어요. 이 임용계약서가 맞기만 하다면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겁니다. 김경준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입국하면서 이 BBK는 저기 이명박과 내가 공동으로 설립한 거고 BBK 주가 조작도 이명박이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증명해줄 서류가 있다. 이게 이면 계약서다. 이러면서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흔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임용 계약서의 내용 자세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끼리 복잡한 계약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고 핵심은 뭐냐? 이게 맞으면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예? 더 핵심은 검찰이 그 사실을 이미 그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검찰은 도장이 다르다고 가짜라고 해버린 겁니다. 근데 김경준 씨의 나중에 주장은 무슨 소리냐. 그때 도장이 2개가 있었다. 2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하고 다르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네. 나중에 얘기를 하죠. 근데 검찰이 이 이면 계약서가 진본이라는 걸 알고 그 또 하나의 도장이 이게 진품 그러니까 이명박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김경준의 진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경준이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바꾸게 함으로써 이 이면 계약서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자기들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앞뒤를 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임용계약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핵심인 겁니다, 이게. 그 임용계약서의 내용을 아실 필요가 없고,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찾아서 보셔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핵심은, 이거 이명박 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이걸 검찰은 가짜라고 했단 말이죠. 도장이 위조라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김경준 씨 입으로 스스로 가짜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압박을 하고, 김경준 씨가 나중에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누나하고 부인을 괴롭힌다고 본인의 주장이에요. 김경준 씨 주장.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도 이거 내가 조작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BBK 메모가 나오죠. 검찰은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저를 이렇게 이명박 이름을 빼주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3년에서 5년으로 낮춰주겠다. 그리고 누나들과 부인들도 다 괴롭히지 않겠다. 부인들은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부인은 괴롭히지 않겠다는 그런 BBK 메모를 시정국을 만들고 그래. 네, 메모를 공개하면서 조용히 좀 해. 네, 공개하면서 BBK 메모가 공개되면서 BBK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임용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계약서 이거 하나 믿고 온 거예요. 김경준 씨는. 네. 봐라. 여기에 내가 증거가 있다고. 근데 이 임용계약서 내용대로 돼 있어요. 실제 돈이 넘어갔으니까. 네. 근데 이 도장이 가짜라고 하면서 이걸 털어버린 거죠. 도장이 가짜면. 자, 또 하나가 있죠. 이때 들어간 돈이 LKE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발표문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발표문 공부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설명을 하시고 제가 정리할게요. 이제 그만할래요. 발표문을 보면 예. 그 190억 원이 이렇게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9억, 그중 190억 중에 9억 원은 LKE를 만드는 김경준의 자본금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또 190억 돈 주체가 누굽니까? 저희들이 제3자 아닙니까? 제3자 이명박 선생. 그렇죠. 근데 그게 LKE를 만드는 김경준의 자본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81억 원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 181억 원은 마프와 AM 파파스 등 외국에 가서 이 주가 조작을 하는 데 쓰였다고.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네. 김경준이 BBK에서 옵셔널 벤처스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다는 외국인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LKE를 좀 통해 가지고 복잡해지시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주가 조작을 하는데 쓰였다고 검찰 발표문에 그걸 실어놓고 있어요. 예. 이것만 자세히 보면 예. 수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는 청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3자가 주인인 190억이 예. 우리가 이제 주가 조작했다 하는데 그 주가 조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그렇습니다. 예.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LKE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왔고 또 돈은 마프나 AM파파스라고 하는 소위 역의 여객 펀드인데 역의 펀드인데 이 역의 펀드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펀드를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 제3자 돈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제3자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검찰 발표에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제3자 셈이죠. 이명박 선생. 핵심은 제3자가 마프고 LK이고 다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검찰 수사 발표문에 있는데 그때 그거를 못 알아먹는 거죠, 복잡해서. 그때 아무도 당시에. 몰랐습니다. 지금. 예. 그때 당시에는 복잡해서 못 알아듣는 거고 일부러 복잡하게 했죠. 검찰은 그 당시에 그 부분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만 그 제3자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의심됨 이 얘기가 빠진 거죠. 예. 그렇죠. 빠진 거지. 그래서 검찰 수사 발표대로만 그대로 따라가면 주가 조작을 제3자로 했으니 제3자를 잡아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시 검찰 발표문대로 하면. 그래서 제가 어제 유수 공장 나온다고 제가 그동안에 제 책에까지 실어놓고도 자세히 보지 않았던 내용을 새로 검토를 해보니까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당시 검찰 수사, 저는 그때 그거 알았는데, 수사 발표에는 수사 발표문에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따로 했기 때문에 제3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 다음에 LK이고 뭐 AM파파스고 역외펀드 잔뜩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분리해서 해놨거든요, 발표를.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 발표를 다 정리하면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도곡동 땅 주인이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김경준 씨는 그 주가 조작을 통해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8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요. 네. 그 여기에 이제 이명박 씨 이 사실이 맞다면 이명박 씨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수사 발표문에 이제 적시를 했는데 이 내용이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 검찰도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빠져나가는 방식은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그 좋은 머리로 복잡하게 꼬우고 풀어줬죠, 뭐. 그리고 굉장히 또 재밌는 건 검찰이 얼마나 털어주려고 노력을 했냐면 당시 이제 BBK 정관을 보면 정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후보, 당시 이명박 기준으로는 이명박 후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가 정관상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겁니다. 정관을 보면. 근데 검찰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김경준 씨가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라고. 아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회사를 남의 회사로 바꾼 겁니다,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왜냐면 정관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관은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근데 정관에 보면, 이거 이명박 씨 거네? 이렇게 결론이 날 정관인데, 검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김경준 씨가 임의로 바꾸었다. 예. 그러니까 내 회사를 남의 회사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검찰이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또 있죠, 또. 소위 이제 LKE는 빠져나갈 수가 없이 이 주가 조작에 동원된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LKE. 그러자 검찰은 김경준 씨 주장입니다. 검찰은 LKE는 빼줄게라고 김경준 씨한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아마 수사검사가 김기동 검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김경주 씨는 한국말을 하지만 서툴러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누나하고 상의합니다. 네. 김기동 검사의 전화로 누나한테 전화를 해요. 누나,
검사가 이거 빼달래. 검사가 뭐 해달래.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물어보면 에리카 김이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제가 그 전화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때 나온 내용이 뭐냐면, 검찰이 LK는 빼준대. 네. 김경준 씨는 좋아했던 거예요. 빼준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빼주면 야 이거 빼주면 너한테 빼주면 너 좋잖아. 그래 너 네. 죄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김기동 검사가 그 김경준 씨가 누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검사가 너무 잘해줘 형이라고 부르래. 그래서 김기동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빼줬냐? LK를 김경준 씨 혐의에서 빼준 이유는 LK는 주가조작에 직접 동원됐거든요. 그리고 이명박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수사하면 이명박을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곡동 땅을 판돈해서 바로 LK로 들어갔거든요. 말씀하셨듯이 9억이. 그러니까 LK를 안 빼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빼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빼줘버린 거예요. 이렇게도 친절하게 하였다, 검찰이. 그 내용을 김경준 씨가 SNS에 올린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네. 김기동 검사가 말하기를 어제 가슴이 너무 뛰어 한잠도 못 잤다. 우리가 MB를 기소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다. 그럼 검찰은 죽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편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내가 다 했다고 해라. 그럼 검찰이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검찰이 너를 지키겠다. 놀라운 논리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잡혀 있고 검찰에만 둘러싸여 있고 당시 검찰이 소위 이제 어떻게 이명박 전 후보를 털어주느냐의 관점에서 사안을 봤으니까 김경준 씨를 갖고 놀았던 거죠. 그렇죠. 네. 갖고 놀았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LK는 또 빠집니다. 예. LK가 빠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 고리가 또 빠지는 거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도장도 아까 말씀드렸고 또 뭐 정관 같은 건 정말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남의 자기 회사를 심지어는 그 당시에 잉크제트를 썼는데 프린트기를 예. 레이저 프린터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덮어줍니다. 그 검찰이 상당히 노력했던 정황이 보입니다. 이게 LK나 BBK나 다 같은 회사 한 것이 경리가 한 사람이었고 사무실도 같았고 네. 다 한 계좌에서 나온 돈이에요. 근데 이걸 네. 분리해서 빼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격리였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요. 아니 생각해보면 명함 있지 않습니까? 명함. 예. 이장춘 전 대사. 이장춘 대사가 외교관을 해서 그런지 모든 걸 메모하고 했던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백준 씨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던 거를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뭐 먹으면서 이게 다 기록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들고 와서 나 영포 빌딩 가서 이거 받았어라고 네네. 이제 어느 날 들고 나왔죠. 네, 브로셔에도 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회장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김백준이 부사장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LK도 다 들어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묻고 있는데 그 다스의 그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 당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그 다스가 누구 거냐를 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납입 자본의 출처입니다. 누가 그걸 했냐. 그다음 두 번째는 배당과 경영 수익을 누구한테 기속됐느냐. 납입 자본, 배당과 경영 너무 어려워요. 그다음 투자 결정을 할 때 네. 그 투자 의사 주체가 누구냐, 투자 결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예. 이것까지 이 수사 결과 발표문에 다 있어요. 예. 그 보면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걸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걸 사람들이 아무 문제 너무나 없이 말이 했어요. 안 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잠깐 설명하면 안 돼. 지금 이 안 돼. 잠깐 설명하면 다음 주까지 가요. 그래요. 30초 버전으로. 다음 이 전체가 다 보면 네. 한마디로 누가 역할을 했는 것이 다 보이는데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아니 검찰은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죠. 검찰은 알았죠. 수사를 다 했죠. 어떻게 덮어주냐의 문제였다고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검찰 수사의 발표는 어떻게 이걸 덮어줄까의 관점에서 노력하였다라고 봐야 정말 됩니다. 어렵게, 그렇습니다. 정말 노력해서 덮었죠.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이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가 그 당시에 이 다스 대부기공 그 당시 이름 다스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첫째. 회사를 무슨 돈으로 만들었냐 했을 때 이 두 분이 답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 6억 돈이 없었으니까요. 6억 4억 19억씩 들어가 30억으로 자본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 두 분이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부 자본금이 있던 그 후지기공이라고 일본 회사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회사 주식 지분을 다 넘겨받아 가지고 이 회사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 후지기공 자금을 인수하는 자금도 이상은 씨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은 씨하고 김재정 씨가 그 회사는 내 겁니다 주장하려면 그 회사를 세운 돈을 내가 이렇게 냈어요. 그래야 라고 되죠. 해야 하는데 그거를 입증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도 두 사람을 주인으로 하려면 두 사람이 이런 돈으로 만들었어라고 검찰이 발표해야 되는데 두 사람은 그걸 입증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곡동 땅도 제3자의 것이고 도곡동 땅 주인이 BBK 주인 다스의 주인이고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다스의 주인 BBK 주인이고 그 사람이 또 주가조작의 주범이다. 그래 도곡동 땅하고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검찰이 어떻게 풀어주냐 하면 이 돈 190억은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합니다. 납품대금. 납품대금. 그럼 그 원가는 누가 주고 다 하는 것인지 이 돈은 190억이 가버리면 납품대금 팔아가지고 받은 이익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 돈이 또 원료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190억이 전부 다 납품대금이라고 검찰이 이 털어주죠, 또. 회계 지식이 부족해서 오는 하나의 좀 해프닝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뭐 부족한 게 아니라요. 다 알고 덮은 거죠 일부러. 일반인들의 회계 지식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겠죠. 예.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이제 다스가 아니라 이명박 내부자한테 또 연락이 왔는데 다스는 누구 거냐에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이 차를 살 때 개동 현대에 있는 그 대리점, 큰 대리점에서 샀는데 그 모든 돈을 다스에서 냈고 생활비와 다른 자금들도 다스에서 가져다 썼답니다. 그렇게 최신 버전의 증언이 또 하나 있고요. 예. 이 증언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밝혀진 거고요. 예. 지금 한참 모으고 있고 아직 다 공개하지 않은 것은 최근에 나온 증언들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증언들은 저희 또 모아서 한번 정리할 텐데 그리고 나서 그 검찰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람은 김홍일 차장검사였는데요. 승진했죠. 그리고 그 밑에 최재경, 김기동을 비롯한 10명의 검사들은, BBK 검사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다 했고요. 박근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재경 그때 당시 민정수석을 잠깐 했죠. 네. 근데 막판에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죠. 이 BBK 검사 10명하고 저하고 소송을 했는데 제가 원고 피고 관계로 자주 만났어요. 사석에서도 보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법관한테 탄원서도 보냈어요. 주진우 빨리 구속시켜. 네, 그렇죠. 당시 빨리 처벌하라고. 네, 참. 김홍일 중수부장을 비롯한 이 10명의 검사들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지금도 거의 대부분 요직에 남아 있습니다. 김홍일 검사는 나중에 중수부장 대단한 거죠. 네. 중수부장까지 됐고. 하고 옷을 벗었는데 최재경 검사도 옷을 벗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나는 꼼수다라는 그렇죠.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이 BBK 검사 9분이 대법관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빨리 좀 처벌하라고. 네. 그때 에리카 김도 편지를 보냈어요. 주진우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잘 지내다가 나쁜 놈은 나쁜 놈이죠. 아니요. 누나 그분들 동생 입장에서 나쁜 놈이지. 그러면. 누나 동생 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박근혜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의 핵심 라인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드러나야 되는 거. 결국은 추명호 국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그 고리를 보호하는 거다라고 그걸 영장실질심사 같은 것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기각심으로써 라고 추론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만 두 번째 영장도 기각하는 점 두고 보죠. 예. 이런 추가적인 사실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정원 간부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직업인 곳이에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게 적국을 상대로 하는 거면 그게 잘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작을 국민들을 상대로 해놓고 그게 드러날 것 같으면 다 없애버리는 그게 직업인 조직하고 거기 국장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기각한다는 건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가짜 물론 사무실. 예, 추정국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의 타당성, 필요성, 구속영장의 필요성 같은 것이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거나 상위의 상급자 두 사람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요. 영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되겠네요. 직접적인.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압수수색 할 때 압수수색 메인 서버 거부한 게 남재준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자, 국정원 관련된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친박 핵심 의원들과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서로 물러나라면서 폭로전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서청원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종식돼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꺼내들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홍 대표가 자신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또 반박을 했는데요. 오히려 MB정부 때 감형시켜주고 석방시켜주고 사면해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반박한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 초에 작년 연말부터 새누리당 시절 비대위원장 임명진 목사와 서청원 의원이 유산.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탈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를 결론으로 내놨습니다. 동시에 향후 원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문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쓸데없는 공론조사로 시간 비용만 낭비했다는 거죠. 사과. 애초 야당은 공론화를 결론 미리 내놓고 하는 요식행위라고 비판했죠. 그런데 시민들은 정부와 다른 결론을 내놨어요. 요식행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죠. 또 대통령 뜻이라며 마구 밀어붙였던 4대강 자원외교 결과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국가에 떠넘긴 사람들은 그때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대선 공약도 탈원전에 신고리 건설 백지화 아니었습니까? 역시 사과는 자신의 공약을 몇 개월 만에 뒤집은 본인이 해야 하는 거죠. 공론화라는 이 절차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자,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중단을 결론을 낼 줄 알았어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이렇게 전망되는 바도 컸었습니다. 게다가 좀 재밌는 것은 이 공론화위원회 발표 이후에 원전 건설, 추가 건설은 중단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아졌어요. 굉장한 실험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정말 새롭고 신기한 실험이었는데요. 의미 있는 또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를 잠깐 정리해 주세요. 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에 건설 재개 권고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조사 공작 수사 때도 아예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JTBC가 내용을 보도했었는데요. 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이 아예 가짜 사무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져간 서류도 가짜였고요. 그러니까 세트를 만든 세트. 예, 트루먼쇼 같은 장면이었죠. 네, 세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짜 서류 잔뜩 박아 놓고 캐비넷에도 가짜 서류 집어넣어 놓고 가짜 서류의 내용은 뭐냐? 대북 활동을 한 것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활동이 적절했다라는 취지. 네, 그래서 사무실을 통째로 세트로 만든 거 이거는 말이죠. 다른 곳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상상을. 거기서는 뭐 지우고 없애고 하는 거죠. 여기는 사무실을 새로 지어버린 거 아니에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잔뜩 가짜 서류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압수수색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한 모든 서류가 가짜인 거예요. 이제 정말 황당한 일인데요. 다시 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핵심 공작 관련자는 구속 수사 없이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추명호 국장도 실제 자신의 컴퓨터 뭐 하고 주변에 노트북 다 지우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또 최근에 드러난 사실인데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장이 사무실의 컴퓨터 10대가 초기화되고요. 노트북 세대는 아예 폐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국정원을 상대로 국정원의 국장, 뭐 실장 뭐 이런 급을 상대로 해서 핵심 공작을 따지는데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네, 특히 이 같은 조치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진행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묵인 하에서 이런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라는 거죠. 추명호 전 국장요. 특히 추명호 국장만 계속 주목받는 이유는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돼서도 하지만 왜 보호받을까? 보호받는다면 만약에 사실은 추명호 국장이 최순실 라인이고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 직보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직보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긴 했죠. 예,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순실 관련 보도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를 보호하느냐? 왜 최순실을 보호하겠어요? 최순실을 인정하려면 우병우 전 수석이 나와야 되고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병우 최순실 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4대강 공론화 하서 결정하자 그러면 그걸 했겠어요? 예. 미쳤냐고 그러겠지. 그럼 내가 왜 대통령 했어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정부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시스템을 도입한 결정은 대담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예. 정부는 이 사안만큼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예. 그리고 뭐 보수 야당이 반대 이 결론 나고 나서 비판하는 건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원래 무조건 건설하자는 거였으니까. 근데 저는 국민의당이 이걸 비판하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그 체르노빌 몇 주년 좀 하여튼 몇 주년 그때 잘 가라 핵발전소인가 그런 국민본부가 있어요. 그때 같이 서명도 하고 신고리 건설 백지화 탈원전 본인이 직접 건설 중단돼야 된다고 했었단 말이죠.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본인이 한 말입니다. 예. 몇 개월 됐다고 이게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까? 자, 사과할 대상이 없다. 정부가. 사과는 거꾸로 해야 되죠. 저기들이. 자,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절차고 앞으로도 이 절차를 더 보완해서 다른 어떤 갈등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지난주에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날 또 다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정치공작을 주도했다라는 혐의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신 전 실장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 추명호 국장은 왜 구속되지 않았냐? 그때부터 말들이 많았는데 신 실장이 직계라이기도 하고 신 실장은 또 구속됐어요. 네, 그렇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증거인멸의 끝판왕이 국정원이잖아요. 끝판왕이에요. 네. 진술 조작하고 굉장히 아예 다 없애버리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들이요. 지난 댓글 결과에서는 건설 재개가 59.5%, 건설 중단이 40.5%였고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1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되 이미 공정이 진행됐으니까 그러나 추가 건설은 하지 말자.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이 발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는데 원래 박빙이었거든요. 건설 재개와 중단이. 탈원전 여론이 훨씬 높아졌어요. 참 예상 못했던 결과입니다. 모든 게. 예. 그리고 이 실험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게 그동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의원씩 하나 뽑아가지고 나 대신해서 대의해서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번에는 선출직 하나도 없이 다 스스로 공부하고 다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해서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한 거거든요.
이런 제도는 스위스를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말이 직접민주주의죠. 거기 있는 칸톤이라고 그러죠. 그 주에서 실제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글라루스인가? 예, 글라루스일 겁니다. 작은 도시인데 1년에 한 번 그것도 광장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투표해가지고 뭘 결정하는 란츠게 마인드인가? 오늘 갑자기 안 척하려고 했더니. 스위스도 직접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흔적이. 실제 이 공론화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사실 야당 나와서 100명씩 막 밤새 3박 4일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해도 이거 결론 안 나거든요, 절대로. 싸우기만 하지. 그런데 이제 이 400여 명이, 길을 제시했고, 그게 굉장히,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뭐 건수할 중단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면 또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런 보완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400명이 과연 민의를 평균적으로 제대로 반영했는가. 근데 이건 뭐, 여론조사 기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완할 문제인 것이고, 예. 보통 대통령은 이런 거